전 세계 학자들은 중국이 왜 바로 옆 작은 나라인 한국을 흡수하지 못했는지 미스터리하게 보는 현상이 생겼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의 명문대 강의실에서 중국이 한국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유명 교수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강의실에서는 명확한 이유를 밝힐 수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아시아관계학과에 다니고 있는 에벌린 스톤이라고 합니다. 보스턴 외곽 러글스 마을, 그곳이 바로 제가 자란 곳이에요. 22살인 저에겐 평범하지 않은 가족사가 있답니다. 할아버지 조지 스톤은 한국전 참전 용사셨는데 전쟁의 상처로 평생 술에 의지하며 살아가셨어요. 할아버지께선 전장에서 목격한 참혹한 광경들과 전우들의 죽음을 잊지 못하셨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셨고 갑작스러운 소리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셨답니다. 의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지만 그 당시엔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하셨고 그것이 점점 심해져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했죠. 술은 할아버지에게 일시적인 망각을 선사했지만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를 파괴했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외롭게 생을 마감하셨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전쟁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슬픈 예시였죠. 아버지 마이클은 그런 할아버지의 그늘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자인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대요. 할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과 감정적인 불안정성은 아버지의 성장기 내내 큰 상처로 남았다고 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셨지만 불행히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하셨어요. 결혼 후에도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셨고 직장에서도 대인관계 문제로 자주 갈등을 겪으셨죠. 결국 아버지도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그 모습이 할아버지와 닮아가는 걸 보며 큰 절망감을 느끼셨대요.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그 후로 아버지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죠. 그 후 어머니와 저 단둘이서 빠듯한 살림을 꾸려왔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한국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는데 이를 바꾸게 해준 계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에 온 한국 학생 지민이와의 만남이었죠. 처음엔 그저 낯선 외국인일 뿐이었던 지민이었지만 어느 날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날 학교 근처 공원에서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다들 모른 척하고 지나갔죠. 그런데 지민이가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응급처치를 하는 걸 봤어요. 지민이는 능숙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제게 911에 전화하라고 지시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지민이는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돌봤죠. 나중에 알고 보니 지민이는 한국에서 청소년 적십자 활동을 했다고 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지민이에 대해 그리고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지민이의 침착함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후 우리는 가까워졌고 지민이를 통해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들려줬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나아가 아시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할아버지의 상처가 된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변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깊이 알고 싶어졌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시아학, 특히 아시아관계학을 공부해보기로요. 저는 솔직히 성적은 좋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했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려 했지만 하버드 같은 명문대의 엄청난 학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때 지민이가 제 고민을 알게 됐어요. 지민이는 제 재능과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꼭 좋은 대학에 가서 꿈을 펼쳐야 한다고 격려해줬죠. 그리고 장학금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고 제안했어요. 결국 저는 하버드대 아시아관계학과에 저소득층 특례 입학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됐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지민이가 저보다 더 기뻐하더라고요. 드디어 하버드대학교 아시아관계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캠퍼스에 들어섰을 때의 그 설렘과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붉은 벽돌 건물들과 아이비로 뒤덮인 담장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오리엔테이션 날 저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웨이 천이라는 24살의 중국 유학생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처음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웨이의 발언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몽이라는 개념을 자주 언급하며 중국의 패권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한 번은 동아시아 역사 수업에서 리웨이가 이렇게 말했죠. 한국과 일본의 문화는 사실 중국 문화의 아류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현대적 성공도 결국 중국의 영향력 덕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아직 충분한 지식이 없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교수님께서 리웨이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들을 던지셨어요.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현대 한국과 일본의 성공을 단순히 중국의 영향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토론들을 들으며 저는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죠. 지민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제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학기가 진행될수록 저는 도서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 사회에 대한 책들을 찾아 읽었죠. 점점 리웨이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부족했어요. 제 의견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리고 말문이 막혔죠. 그럴 때마다 지민이의 격려를 떠올렸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에벌린. 내 이야기는 가치가 있어. 학기 중반 오드 아르네 베스타 교수님의 동아시아사 강의가 시작됐어요. 첫 수업부터 교수님의 독특한 접근 방식에 매료되었죠. 특히 중국은 왜 한국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는가? 라는 주제로 시작한 강의는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베스타 교수님은 한국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셨어요. 한국이 자신만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낸 것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특별한 사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한글의 창제, 조선의 성리학 발전, 그리고 현대의 문화적 영향력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때 리웨이가 갑자기 손을 들고 발언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건 중국의 문화적 포용성 덕분 아닌가요? 중국은 다른 문화를 억압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때 베스타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죠.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리웨이 군. 하지만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면 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교수님은 이어서 고구려의 항쟁, 임진왜란 때의 의병활동,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등을 예로 들며 한국인들의 끈질긴 저항 정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한국이 단순히 포용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웨이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설명에 동의하는 듯 했죠. 베스타 교수님은 강의를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루는 주제는 세계사에서 정말 흥미로운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중국이 왜 작은 한반도를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는지. 이는 많은 역사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질문이죠.
교수님의 말씀에 교실 전체가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유지해왔어요. 이는 정말 특별한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보세요.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과 접해 있지만 험준한 산맥이 천연 방벽 역할을 했습니다. 서해는 적당한 거리로 중국과 한국을 분리시켰죠. 이런 지리적 특성이 한국의 독립성 유지에 큰 역할을 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해요. 한국인들의 강한 민족 정체성과 문화적 독창성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한글 창제는 문화적 독립성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어서 교수님은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하셨어요. 고구려의 수나라 침략 저지, 고려의 몽골 침입 대응, 조선의 임진왜란 극복. 이 모든 사건들은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존력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나온 내용들이 떠올랐거든요.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인들의 끈질긴 저항과 재건 의지. 그것이 바로 이긴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단순히 큰 나라에 흡수되지 않은 것을 넘어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자신만의 문화를 발전시켜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사에서 한국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죠.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본 한국인들의 용기와 끈기. 그것이 바로 베스타 교수님이 말씀하신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 참전 용사셨어요.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으며 자랐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달은 것 같아요. 베스타 교수님은 관심 깊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에벌린, 그런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니 정말 흥미롭군요. 당신의 연구에 그런 경험을 접목시킨다면 아주 독특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베스타 교수님의 조언에 힘을 얻은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어 원서를 찾아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제게 그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갑자기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한 아시아계 여학생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한국어 원서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못해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윤서아라고 해요. 한국에서 왔어요. 서아는 친절하게 제가 찾는 책들을 골라주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찾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서아. 근데 당신은 왜 이런 책들을 찾고 있어요? 한국 역사 전공인가요? 서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컴퓨터 공학과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항상 관심이 많았죠. 특히 여기 와서 다른 나라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나라에 대해 더 잘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도서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아는 제게 현대 한국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IT 강국으로서의 한국, K-팝과 한류의 세계적 인기,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까지. 와, 정말 흥미롭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본 한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 같아요. 할아버지의 일기요? 서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왜 한국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서아는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어요. 에벌린,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한국 전쟁을 겪은 미국인의 시선으로 본 우리나라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한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건 정말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아의 말에 저는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
베스타 교수님의 강의 그리고 서화를 통해 알게 된 현대 한국의 모습. 이 모든 것을 연결하면 정말 독특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어도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서화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당신에게서 미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우리 서로 도우면서 공부하는 게 어때요? 그렇게 우리의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화를 통해 저는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생한 한국의 모습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동시에 제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서화와 만난 이후 제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한국 영화를 보고 K-팝 음악을 들으며 현대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졌죠. 이전에는 몰랐던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아시아학 세미나에서 중국 학생 자오밍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렸죠. 서아가 추천해준 한국 영화 괜찮아요. 사랑이에요를 밤새 보고 잠들어서 늦잠을 잤거든요. 겨우 세미나실에 도착했을 때 자오밍이 이미 발표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적 성취를 평가절하하며 K-팝과 한국 영화의 성공이 중국 문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발표 중간중간 그가 보여주는 슬라이드에는 중국 고전 영화와 한국 영화의 장면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중국 고전 토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 작품 모두 계급 갈등을 다루고 있죠. 하지만 토지가 20년이나 앞서 이 주제를 다뤘어요. 자오밍은 뿌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BTS의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피, 땀, 눈물이란 노래 들어보셨나요? 이 곡의 후렴구는 중국 전통 음악의 오음 음계를 차용했어요.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는 사실 중국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의 말에 세미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 보였고, 다른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어요. 어젯밤 본 영화의 장면들, 서아와 함께 들었던 BTS의 노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발언권을 얻었죠.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자오밍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기생충은 단순히 계급 갈등을 다룬 게 아니에요. 한국의 반지하 문화,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 부의 대물림 문제 등 현대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을 담고 있죠. 특히 짜파구리나 돌 선물 같은 소품들은 한국인들의 일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이건 중국 문학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섬세하게 포착한 거라고 봐요. 잠시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BTS의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피땀 눈물의 가사를 보면 너란 팻말에 속아 널 택해란 구절이 나와요. 이건 한국의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은어 문화를 반영한 거죠. 또 아미라 불리는 팬덤 문화, 아이돌 육성 시스템 등 K-팝만의 독특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들의 노래는 한국 청년들의 고민과 희망을 담고 있어요. 학업 스트레스, 청년 실업, 사회적 압박 등 한국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이죠. 이건 단순히 음악적 요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맥락의 차이입니다. 말을 마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죠. 처음으로 제 의견을 당당히 밝힌 순간이었으니까요.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때 뒷자리에서 누군가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마이클이었어요.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으로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죠. 에벌린 말이 맞아요. 마이클이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얼마 전 기생충을 봤는데 영화에 나오는 반지하 가정의 모습은 제가 자란 시카고 남부의 저소득층 가정과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이건 단순히 계급 문제가 아니라 특정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마이클의 발언에 용기를 얻었는지 다른 학생들도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온 유카리는 K-팝 아이돌 그룹의 안무가 중국 전통 무용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고, 인도 출신의 프리아는 한국 드라마의 독특한 서사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여전히 자오밍을 지지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문화의 교류와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세미나실은 금세 열띤 토론장이 되었어요. 토론이 한창일 때 세미나를 진행하던 김 교수님이 손뼉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주 좋은 토론이네요. 이런 다양한 시각이 바로 우리가 문화를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에벌린, 자오, 밍, 그리고 의견을 내준 모든 학생들에게 박수 보내죠. 세미나가 끝난 후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마이클이 따라와 어깨를 툭 치더니 말했죠. 멋졌어, 에벌린. 내 덕분에 정말 흥미진진한 토론이 됐어. 도서관에 도착해서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입증할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의 지지에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자료를 찾았죠. 그날 밤 서아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서아는 제 용기에 감동받았다며 함께 연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에벌린, 대단해요. 그리고 말이에요. 이번 주말에 보스턴 한인문화센터에서 한국문화축제가 열려요. 거기 가면 당신의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이클도 함께 가자고 하면 어떨까요? 서아의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어요. 마이클에게도 연락해 함께 가기로 했죠.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입증하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고,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여서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주말이 되어 서아, 마이클과 함께 보스턴 한인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축제장에 도착하자 화려한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냄새가 우리를 반겼죠. 와, 정말 활기차네요. 마이클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서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흥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에너지 넘치는 문화죠. 축제장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했어요. 한글 캘리그라피, 태권도, 시범, K-팝 댄스 경연 등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때 한 부스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전 참전 용사회라고 쓰여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곳으로 향했어요. 빌 아저씨는 한국전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왔던 한국 사람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모습들. 그들의 끈기는 정말 대단했어. 그리고 보라고 지금의 한국을. 빌 아저씨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문득 현대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서아가 알려준 삼성, LG 같은 세계적 기업들, BTS와 같은 글로벌 스타들. 에벌린, 이것 봐요. 서아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건 최신 한국 AI 기술이에요.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죠? 정말 대단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이런 빠른 발전,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보셨던 한국인들의 끈기와 창의성인 걸까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내가 세미나에서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했는지 이해가 돼. 이건 정말 특별한 이야기야. 한국문화축제 이후 저는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했어요. 서아와 마이클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역사부터 현대 문화까지 깊이 있게 공부했죠. 그러던 중 아시아학과에서 21세기 동아시아의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학술, 논문 대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보았어요. 이거예요. 서아에게 전화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찾던 기회예요. 논문 작성은 쉽지 않았어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하고 글을 쓰고 또 고쳤죠. 할아버지의 일기, 빌 아저씨의 증언, 그리고 제가 직접 체험한 한국 문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의 학술적 논리로 엮어낼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마침내 한국의 소프트파워 역사적 회복력에서 현대적 창의성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완성했어요.
제출 마감 전날 밤 서아와 마이클이 제 논문의 마지막 교정을 도와주었죠. 에벌린, 정말 대단해요. 서아가 말했어요. 이 논문은 단순한 문화 분석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발표 당일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님들로 가득 찼어요. 자오밍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죠. 그의 논문 제목은 중화 문명의 현대적 계승 동아시아 문화 발전의 근간이었어요. 중국 문화는 동아시아 전체의 모태입니다. 자오밍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의 문화 발전은 모두 중국 문명의 영향력 하에 이루어진 것이죠. 청중 속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단순히 다른 문명의 모방이나 계승이 아닙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그것은 극한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켜낸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기까지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존력과 창의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자오밍이 손을 들었어요. 에벌린의 주장은 흥미롭지만 과대평가된 것 아닐까요? 결국 한국 문화의 뿌리는 중국에 있지 않나요? 이 질문에 제 마음속에 불이 붙었어요. 자오밍 문화의 영향과 독창성은 별개의 문제예요. 한국은 분명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오히려 세계 문화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죠.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이에요. 강당은 열띤 토론으로 뜨거워졌고 교수님들도 관심 있게 우리의 논쟁을 지켜보셨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베스타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에벌린,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 내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현대 한국의 모습까지 그 연결고리를 잘 보여주었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아버지가 보셨던 한국, 그리고 제가 발견한 한국이 하나로 연결된 것 같았거든요. 학술 논문대회 결과 발표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강당에 앉아 있었어요. 서아와 마이클이 양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죠.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김 교수님이 봉투를 열며 말씀하셨어요. 에벌린 스톤입니다. 순간 주변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어안이 벙벙한 채로 단상에 올랐죠. 에벌린의 논문은 개인의 경험과 역사, 그리고 현대 문화를 훌륭하게 연결지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신 베스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단순한 문화 연구를 넘어 우리가 역사와 현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된 여정이 떠올랐거든요. 시상식 후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제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한 교수님은 제 연구를 발전시켜 책으로 출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고, 다른 교수님은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셨죠. 그날 밤 서아, 마이클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에벌린, 난 내가 자랑스러워, 서아가 말했어요. 이제 어떤 계획이 있어?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 더 깊이 알고 싶어. 다음 날 용기를 내어 국제교류원을 찾아갔어요. 한국으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보고 지원서를 제출했죠. 몇 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엄마는 처음에 걱정하셨지만 이내 지지해 주셨죠. 저는 드디어 한국에 가게 됐답니다.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느라 미국 말고 다른 나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기대되네요. 잠깐이지만 한국에서의 삶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